대선 권리 행사 당신의 선택 기준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헌법부터, 우리가 헌법 강의 시간이니까 헌법부터 관련 있는 조항을 한번 짚고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헌법 130조 전문가 130 본문 130조 부칙 6조 중에서 본문의 24조 제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여기는 좀 특수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국민 이렇게 돼 있던 게 24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이건 아마 연령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특히 범죄를 저질러서 형이 확정된 사람은 투표권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건 뭐 초등학교에서부터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예. 지금은 보통 선거는 19세 이상 이렇게 돼 있죠.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왜 19세까지를 해야 하느냐. 다른 나라에는 17세가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민족에 분단되어 있는 북쪽에 조선은 17세부터 선거권을 가진다 이렇게 헌법에 되어 있어요. 근데 뭐 그 헌법을 믿을 수 있느냐 뭐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만은 어쨌든 연령이 19세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좀 18세로 낮추든지 17세로 낮추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평등선거는 모두가 한 표씩, 직접선거는 간접이 아니고 미국 선거처럼 간접이 아니고 직접 선출하는 것. 비밀선거는 내가 누구에게 투표 한다든지 하라든지 이런 걸 못하는 그런 선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4대 선거 원칙이 이렇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으냐 하면은 이제 정치가 뭐냐 하는 것부터 이 유명한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말이 너무 화려하게 해놨어요. 너무 어렵고 예를 들어서 뭐 데이비드 이스턴 같은 사람은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이다. 그렇게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이다. 이 가치가 뭘 말하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 지위, 명예, 사회, 이런 거죠. 그런 것을 누구에게 얼마씩 나누어 주는 것, 그게 정치다. 굉장히 이 이스턴의 그 정치에 대한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막스 베버는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정치다. 헤롤드 라스웰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 이것이 정치다.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 헌법에 줄에서 정치를 좀 쉽게 해석하면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획득하여 유지하는 행사, 그런 활동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 그 정치의 가장 뭐 상권분리에 대해서 입법, 사법, 행정이 다 같지만은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의 권력이 또 집행기구로서 중심에 있어야 되고 많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민들의 아까 우리 상임이사님 말씀하신 그 양극화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그 차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달라지고 결정이 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네. 이 정당이 뭐냐? 헌법 제8조에 보면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2항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3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사를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뭐 법률적인 용어라서 이렇습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원론적인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정당이라는 것은 단어를 풀이하면요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 어떻습니까? 지금 하면 우리나라 정당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생각이 같다는 것은 가치관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모여서 만든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민의힘 과연 정당이라 할 수 있을까? 이런 말하면 뭐 선거법에 위반될지 모르지만은 이해관계로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예. 정당, 헌법 8조에는 일단 정당을 법률적으로 이렇게 뭐 보장하고 하는 이런 게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가치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게 어떤 성격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 헌법 8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당에 대한 해석. 정당 또는 당이란 공공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된 집단. 한번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정당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정당이 공공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가? 그들이 정치적인 견해,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만나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되죠. 나중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과 야당 이거 뭐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혹시나 우리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다음에는 꼭 그 강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시간에. 그리고 강의를 하러 다니셔야 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같은 게 이런 질문이 나오면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당과 야당의 이름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여당이다 야당이다 이렇게 하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나라에는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이 문제가 사실은 심각한 상황이지 솔직히. 보수라는 것은 원래 보수라는 뜻은 보존하여 지킨다.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여 하며 유지하려 하는 것이 보수인데 우리나라 보수들 그렇습니까? 저는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진보는 어떠냐? 정도나 수준이 높아지거나 나아짐을 진보라고 하는데 역사 발전의 합법식성을 따라 사회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진보라 한다. 자, 우리나라를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정당, 진보적인 정당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적인 성향입니까? 아니요. 보수적인 성향입니까? 글쎄요. 좀 이따가 정체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문제는 왜 이 보수와 진보를 갈라지느냐 하면은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적이고 이 대안을 제시해서 다음 선거에 집권을 하겠다는 그런 원칙은 온데간데 없이 상대방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색깔을 칠해요. 빨간색. 맞아. 역사적으로 그러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빨간색 칠을 당하면 완전히 우리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이라는 그 헌법의 실질적인 헌법의 역할을 하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키면 끝이다. 이 참 무시무시한 이런 정치판이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좌파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프랑스 혁명 시기에 국민공회에서 의장석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공화파, 오른쪽에는 왕정파, 왼쪽에는 좌익 성향, 오른쪽에는 우익 성향, 그러니까 왼쪽에는 진보, 오른쪽에는 보수가, 이렇게 진보와 보수란 말은 이렇게 생긴 말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승만이 이 공산주의자는 빨갱이고, 빨갱이라는 이 지구상에서 축출을 해야 될, 살려둘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지금도 색깔칠을 하면은 살아남기 어려운, 많이 달라졌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뻔하게 살아있고, 그 정치계에서는 더더구나 상대방이 자유와 평등 중에서 평등을 강조하면 빨갱이색을 칠합니다. 그 문제도 조금 이따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더불어민주당이 진보냐 보수냐 뭐 그렇게 나눌 수는, 우리나라에 사실은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까? 꼭 나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보수고, 정의당이나 녹색당 이런 정당은 진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글쎄요, 완전한 진보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거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정당의 정체성은요, 사실은 정당의 역사를 봐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제가 그 한국 정당 당명 변천사라 해가지고 자료를 그게 그림을 올려놨는데요. 사실은 한번 지난번에도 제가 한 말씀 드렸던 일이 있는데, 박정희가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입니다. 이거는 정말 그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고 주권자를 모독하는 거죠. 민주주의, 박정희가 민주주의요? 공화주의예요?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공화당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주권은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을 공화정이라 합니다. 조선이 가장 자주 말하고 좋아하는 말이 우리 공화국은 이렇게 하죠. 그 말은 사실은 얼마만큼 공화정을 잘 하는지 모르지만은 주권자를 위해서 하는 정치, 민주주의라는 것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 그런 거죠.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전두환, 노태우가
민주정의당이라고 했어요. 참 정의가 참 정의가 눈물을 흘릴 일이죠. 정의가. 전두환이가 광주 시민을 죽이고 정의를 말할 수 있나요?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나요? 이 정당이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헌법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나라 헌법이 9차 개헌 헌법 9번 고쳤는데 재헌 헌법과 4.19 혁명에 의해서 개헌한 헌법 그리고 현행 헌법 외에는 전부 다 대통령의 욕심에 의해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정당 저 헌법을 바꾸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한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이념은 겉으로는 평등이다, 공공성을 말합니다. 그 어디서 보면 되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 정당이 어떤 성향을 가지는 아이덴티티가 뭐냐 하는 걸 찾아보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서 우리 당이 추구하는 이념 이런 걸 찾아보면 있는데 너무 그게 읽어보면 막 정말로 주권자를 위해서 모든 그 국민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열심히 일해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화려하게 써놨어요. 그 내용의 핵심은 평등의 무게를 더 두고 공공성의 무게를 더 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죠? 촛불 항쟁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1700만의 국민들이 각 지역에서 또는 서울에서 박근혜를 축출하라 뭐 이렇게 해서 국정농단을 했는 사람 박근혜가 대통령을 탄핵당하고 감옥에 들어감으로 해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상당 부분 무슨 책무가 부여되느냐 하면은 1700만 명의 주권자들이 요구했는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국민의힘, 예를 들면 뭐 친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의 그 발목을 잡고서 개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성향도 있지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보면은 확고한 신념이 없어요. 처음 그 사람이 기회는 공정하고 뭐 이렇게 당선 소감에서 말할 때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는데 지금 임기를 한 몇 개월 앞두고서는 문재인에 대한 평가는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왜 당이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지느냐 하는 것은 국민이 원했던 나라의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못하고 있다는 그 반영이죠.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국민의힘은 어떠냐?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이념은 자유, 경쟁, 효율 이런 걸. 근데 여기도 정당의 정체성을 보면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 우리는 주권자들을 위해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저 후보자가 진보냐 보수냐, 주권자를 주인으로 대접할 사람이냐 아니냐, 소수의 재벌을 위해서 정치를 할 사람인지 다수의 서민들을 위해서 정치할 사람이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저 사람이 자유를 많이 주장하느냐 아니면 평등을 많이 주장하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누가 어떤 후보가 평등을 주장하고 어떤 후보가 자유를 주장하느냐.
뭐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한번 봅시다. 윤석열 후보는 민주주의를 그냥 민주주의를 하지 않죠.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자유 이야기, 정의, 공공성이 입에 붙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살아오면서 약자를 배려하고 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죠. 네. 아까 이재명 이야기 나왔는데 이재명은 처음 후보로 출마하면서 말했던 말이 억강부약이었죠. 아시죠? 강자를 억압하고 약자를 도와주겠다 이런 거죠. 억강부약. 우리 아까 누가 그랬나요? 34조 헌법 34조 정신이 바로 그런 억강부약 정신이죠. 약자를 배려하는 정신. 우리가요 자유와 평등 중에서 평등이라는 가치는 곧 정의다. 이거는요 우리 헌법이 제헌 그 상해 임시헌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제헌 헌법에도 정신이 그런 거예요. 헌법을 왜 만들었냐, 법률이 왜 있느냐, 뭐 법의 이념, 법의 이념을 보면은 정의의 실현이에요. 물론 한목적성이라든지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들이 법의 목적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정당 중에서 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그래도 정의 쪽에 더 가까운, 다시 말하면 자유와 평등 중에서 평등에 좀 더 가까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정의당이나 녹색당 같은 당밖에 없죠. 그대로 실현되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산이 한 20억 30억 정도 되고 현금이 뭐 한 몇 억씩 가지고 있고 또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다면 자유를 많이 강조하는 사람 후보자를 지지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 우리 서민들은 평등을 강조하는 그런 쪽에 지지하는 게 맞죠. 이런 기준이, 나는 그런 기준도 없이 그냥 저 사람 후보자의 말을 보고 듣고 지지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후보자가 어디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글재주가 아주 비상한 이런 사람들이 참모로 있어가지고 할 때마다 그 원고를 써주고 후보자는 그거 읽어보고 그것도 자기 것이 안 돼가지고 고개를 도리도리 하면서 읽었다가 보고 읽고 보고 읽고 이렇게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런 공약을 했지만 결국은 보세요. 어떻게 문재인도 그 많은 공약을 했지만 제대로 안 지켜지는 이유가 그 글을 써준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의 신념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공약은 지키는 이행률이 글쎄요. 역대 대통령이 보면 공약 이행하는 대통령이 과연 몇 프로나 몇 퍼센트나 이행했는가 한번 찾아보면요. 공약을 보고 이야기를 하거나 말을 잘한다고 유창한 언변에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지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대선 후보의 사자가 가상 대결을 했을 때 그리고 선택 기준, 후보 선택 기준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도덕, 청렴성, 업무 수행력, 추진력, 미래 비전, 지역 기여도, 정치력, 출신 지역, 이미지라는 것은 아마 농담 삼아 못생긴 사람은 대통령감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 있지. 이왕이면 잘생긴 사람 찍어주자 하는 사람 있잖아요.
도덕 청렴성, 글쎄요, 그게 살아온 길이 어떠냐. 물론입니다. 역사를 정당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맞죠.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이라는 것은요,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업무 수행 능력이라는 것은 참모를 누구를 구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라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역사 뭐 이런 걸 다 통달하는 사람 아니죠. 그 분야의 경제부 경제의 이 전문가가 또 다른 분야의 외교는 외교의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대통령을 보좌하고 지원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시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대통령이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업무 수행력이라 하는 것은 글쎄요, 저런 게 필요한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영고주의에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우리 문중 사람이니까, 나와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이건 참 진짜 솔직히 말하면 좀 위험한 거죠. 이걸 보고 찍어주는 사람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당선돼 있고요. 두 번째, SKY나 외국의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을 찍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 대통령을 했던 사람 중에서 SKY 나온 사람이 많죠. 그래서 아마 SK 출신이 되려고 학창 시절을 온통 반납하고 책 속에 묻혀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원로는 달달달 외워가지고 컴퓨터처럼 이렇게 자료가 입력돼 있지만 현실은 전혀 딴 생활을, 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삼 같은 사람은요, 그 군사 정권과 손잡고 합당을 했죠. 대통령이 되고 싶어. 그 사람은 서울대학 나왔다고 입만 열면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변절자로서 민주화 운동의 대부처럼 김대중과 김영삼이 이렇게 두 사람이 대립하다가 김영삼은 3당 합당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먼저 됐죠. 그 서울대학에 나온 사람이 뭐냐, 그 군사 그 살인 정권, 그러니까 광주 학살의 주역들과 손을 잡고 같이 일을 하겠다, 정치를 하겠다, 이런 사람을 보면은 SKY가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뭐 그런 특수한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사, 변호사, 전직 장관, 판검사, 이런 사람. 아까 뭐 이런 사람을 업무 능력이라고 이야기했던가요? 우리나라에 사실은 보면요, 의사, 변호사, 전직 장관, 판검사, 이런 사람이 아니면 정치계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대학 안 나왔죠. 그런데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잖아요. 학벌이라는 것과 이 전직을 뭘 했느냐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철학과 신념, 의지, 이런 것이 확고하다면은 참모들만 잘 고르면은 얼마든지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사람이 아니, 뭐 대학도 안 나온 놈이 네가 뭐 법을 알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연설을 잘하는 후보에 열광하는 스타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 참모가 써주는 원고를 읽으면서 막 이렇게 웅변을 했던 그런 연습을 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은 막 거기에 매료돼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당선되면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었죠. 한 가지는 이념을 보고 결정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 어떤 우리 자기 발표할 때 정치적인 성향을 본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보수냐 진보냐 아니면 평등을 자유를 선호하느냐 평등을 선호하느냐 그걸 보고서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민들은 가끔 보면요 존재를 배반하는 사람 자기의 삶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나는 서민인데 꽃길을 걷는 귀족 출신의 이 지도자를 지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이념이나 계급적인 관점에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급적 관점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이 가난한 사람이 이 부자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쥐나라의 고양이 대통령을 뽑는 그런 이야기죠. 자기와 계급이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대통령을 뽑아서 그 사람이 정치를 하도록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명박이라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떤 정치를 했습니까?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했죠. 부자 플랜들이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박근혜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소수의 이익 그러니까 이명박과 같은 생각 이름만 다르지 유체이탈 화법을 하면서 대통령을 하다가 결국은 국정농단으로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있게 생기게 됐는데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나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겠다 하는 확고한 자기의 주장이나 신념이 확고하면은 분명히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헌법 공부를 하면서 갈등 문제가 생기면 기준이나 원칙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헌법에 기준을 두면은 제대로 된 사람을 고를 수 있지 않겠나. 이번에 대선에서도 또 정말 국민을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주권자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이에요. 물론 감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지난번 대통령 할 때 이런 일을 해준다고 내가 표를 찍어줬는데 결국은 보니까 내 삶과 다른 내가 요구했는 것과 다른 정책을 펴서 불이익을 당했다. 그건 자기 잘못일까 아니면 그 당선된 대통령이 잘못일까?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이야기하실 분 한 분 있어요? 몇 분이? 목진덕 선생님 아까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지금도 목진덕 선생님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네. 우리 박명숙 선생님 한 번 더 그 이야기 전과 지금 한번 이야기를 한번 지금은 말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네네. 예. 네. 저도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예, 정당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 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좀 약간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아 싶 조심스럽긴 한데 예, 저는 지금 양극화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우리가 갈수록 이렇게 이분적으로 갈려서 이제 사는 정도들이 갈라지고 특히 지금 노동자들이 정말 그 젊은 청년들부터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장에서 죽어가는 그런 현실이 지금 계속적으로 더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대선 후보를 볼 때 그런 사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외되어 있는 계층들 노동자 어떤 계급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정책을 볼 때 그 소외된 어떤 계층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들을 내놓는 후보를 계속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인데 후보들 어느 누구도 뭐 일단 그래도 조금 정의당에서는 조금씩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없고 지금 정작 우리가 정말 다뤄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없더란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당을 지금 일단 떠나서 공평하게 사실은 그 이재명 그 후보도 처음에는 나올 때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저희들한테 많이 저는 당을 그게 아니라 많이 얘기를 들어왔는데 이번에 그 노태우 씨 그 국가장 할 때도 가서 예의를 하는 걸 보고 아, 저 사람은 아니라는 걸 마음이 완전하게 갈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후보가 자기가 얘기했던 이념과 움직이는 행동이 일관성 있게 움직여야지 내가 필요에 의해서는 표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내가 행동은 내가 필요할 때 가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다른다는 것은 이게 어떤 국가의 어떤 정책 맡기는 어떤 주인으로서 주인이 아니구나 그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책을 얘기하는 것도 공약을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무조건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을 얘기하는 것과 그 공약에 걸맞는 어떤 그 정책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은 계속 윤석열 그도 그렇고 이재명 씨도 그렇고 어떤 공약들을 계속적으로 좋은 것들을 많이 산발적으로 떼내지만 그 공약에 맞는 어떤 대안들이 너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을 제대로 된 대안을 갖고 오는 사람이 저는 이제 어떤 후보로서의 어떤 점수를 갖다가 좀 더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 쌤 말씀하시는 거는 그 환경 문제나 약자 배려에 대한 그 무게 중심을 두는 것 같은데 네.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덜 나쁜 놈 뽑자. 당선될 사람을 찍어주자. 자, 만약에 당선될 사람이 아니고 그 당선 가망성이 없는 사람 이념에 따라서 투표를 했다가 더 나쁜 놈이 당선될 수 있는데 그 문제는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네, 그래서 저 사실은 이제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 그동안 심상정 씨 같은 경우에는 저 대선 후보 나왔다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합치면서 이런 일들이 돼서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지금 또 먹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계속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해왔던 그런 어떤 일련의 패턴들이 국민들의 표를 주는 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려한 사람들이 표를 주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공약을 가져가지 않고 진짜 정치를 하기 위한 어떤 정권들이 이어져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저는 그 이념에 대한 저희들이 진보당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어떤 그 폭은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이념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을 정치를 포기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계속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큰 문제고 저희들 되게 그긴 한데 그래도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후보를 좀 찍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런 경우를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을 찍어주면 정말로 조금 나은 사람이 떨어져 보면은 네, 정말로 5년 동안 어렵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정말 고통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주인이 노예 노릇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당을 보고 찍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찍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런 네, 경우가 여러 번 맞아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정당에 지금 소수 정당, 특히 정의당이라든지 녹색당 같은 이런 정당을 정당의 대표들은 그런 고민들을 안 하고 출마를 하지는 않았을 텐데 나와가지고 분명히 내가 당선될 확실히 있다. 가능성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 높아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시민단체라든지 우리 상당히 수준이 높은 유권자들은 그쪽을 지지할 확률이 높은데 이 사람 하면 사표가 된다, 이 사람 찍어주면 사표가 된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책임질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우리 정치판에는 숙제죠. 과제로 남아 네. 있죠. 지금도 이제 이재명 씨를 이제 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죠. 심상정 너 나왔는데 조만간에 이재명하고 합쳐라. 그래야 그게 네 역할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예, 나오고 있으니까 예. 네가 와서 표를 가르면은 네 때문에 표가 갈리면 너는 영원히 정치판에서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 거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참 너무 참 슬프죠.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말이죠. 나는 정의당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데 이 사람 찍어주면 국민의당이 이 사람이 찍어주면 따로 이 이렇게 사람이 당선되는 게 아니고 국민의당이 당선된다. 그렇죠. 이럴 네. 경우에 아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문제가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솔직히 지금 국민의당이 역사적으로 해온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정체성은 그 소속된 정당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역사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나 지금 감옥에 있고요. 이승만은 4.19에 의해서 쫓겨나갔다가 돌아왔고 박정희는 자기 부하의 손에 의해서 죽기는 죽었지만 18년 동안 국민들을 얼마나 고통 속에 빨리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해가 정적을 이렇게 제거하고 빨갱이 만들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느냐 그런 걸 생각하면 그 사람들의 당당한 후예들이다 말하기가 솔직히 본인들도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자꾸 바꾸고 하다가 이름을 뭐 수도 없이 바뀌어가 그 정당이 도대체 저 당당의 이름이 뭐냐 할 정도로 이름 바꾼다고 얼굴이 바뀌집니까? 엎드리가 큰절을 하면 사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해놓고는 행동하는 거 보면 똑같이 하는 저런 정당이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정당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고 사실 여기서 오늘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너무 제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불편하신 선생님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터놓고 해야 될 헌법에 보장된 헌법의 정체성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주권자가 주인이 되기 위한 맞아. 그런 문제를 토론하고 자기의 주장이나 신념을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또 다른 뜻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글쎄 다른 분들 오늘 질문 조금만 받고 마무리하죠.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제가 너무 과격하게 이야기했나요? 아닙니다. 많이 도움됐어요. 예, 결정 도움되고, 네. 사실은 정말 진짜 너무 저는 걱정이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진짜, 아, 우리 박명숙 선생님은 이야기 나왔으니까 무슨 누군지 잘 아시겠지만은 정의당 당원으로서 소속돼서 뭐 특별히 지도부에서 일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 그 일반 평당원으로서 당의 그 저 속초 이념에 고성 충실하는 양양 애쓰시는 분 그렇죠. 위원회 사무국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중직을 맡으시구나. 아니 일만 맨날 피켓만 들고 일만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걱정들 많이 하거든요. 정말 야 이러다가 정말 잘 이렇게 돼서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이 나라 와서 어떻게 살지 떠나야 되나 이런 얘기까지 사람들이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굉장히 윤석열이나 홍준표 되면 어쩔 거냐. 지금은 서울시장 당선되고 난 다음에 고성도 아까 뭐 줄에 예산 줄인다고 막 네네 다 줄여가지고 그런 꼴이 나는 지금 거예요. 네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진짜 잠이 안 그래서 생각하면 심상정 후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홍준표나 윤석열이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 그죠? 할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 현실이 그러니까 참 네.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예. 걱정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세요? 아까 김경선 선생님 오셨었는데 나가셨나? 여기 나가신다고 네, 아까 채팅 일이 있으셔서 나가신다고. 예, 예, 예. 광주에서 강의 들으신 분도 광주 지회장을 하시겠다는 분도 이명택 지회장님 예. 수업하시러 가셨어요. 그랬죠. 네, 예. 수업마다 윤태규 선생님 지금 예. 계시니까 윤태규 선생님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구여서. 저는 우리 그 헌법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보통 사람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정치의식이나 민주의식이 상당히 대부분 높으신 분들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헌법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확고한 어떤 정치적인 성향, 신념 이거 확실히 안 가지시고는 나중에 강의를 하게 되시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번에 경남 헌법 읽기 지원 조례를 토론회에 엊그제 갔다 왔는데 거기서 느낌이요 이랬어요. 이제 경남에서 헌법 읽기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많은 사람들이 강사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강사 양성을 해놓은 기관이 거의 없어요. 물론 뭐 대학 교수들 있고 전직 판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강사로 쓰면 안 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강의를 꼭 유명한 사람, 전직 장차관 이런 사람들이 강의를 해야 헌법을 잘 이해하는가? 저는 호레비 심정은 과부가 안다고 우리 서민들의 삶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강사가 돼서 헌법의 정신을 34조에 있는 그 약자 배려라는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의의 실현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에서 하는 이 강사 연수가 여러분들이 강사로서 가장 적격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다른 시도 그러니까 경남에서 헌법 읽기 지원 조례가 통과돼서 다른 시도에서 하나 둘 이렇게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은 지역에서 헌법 강사를 요구해 왔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분명히 강의를 하러 나가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차원에서 좀 열심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기회를 말씀하시기를 해놓고 저 혼자 이야기 거의 다 했죠. 이사장님, 예, 윤태규 선생님 지금 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윤태규 아까, 선생님. 아까 시작할 때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서민 중에 서민이니까 예,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정당, 예, 그런 인물이 당연히 저는 선택을 해야죠. 예,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 이야기하셨는 것처럼 정치는 이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현실이니까 예, 예, 누가 당선이 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는 뭐 차선이 오히려 최선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역시 앞서오는 거는 당선이 누가 되느냐. 예, 누가 이렇게 하면 최악 쪽으로 혜택이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를 대변해주는 사람은 분명히 어느 분이 다 있습니다. 저를 대변해주는 정당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당선 가능성을 안 볼 수 없다. 그런 얘기. 대구는요, 맞아요. 제가 가서 택시 타가지고 그 민주당이나 다른 당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운전기사가 차세 안 놓고 내리시오. 어머. 이야기 못합니다. 예, 예. 와. 그런 도시인데 어쩌다가 대구가 그렇게 돼버린지 정말 안타까워요. 보니까. 예, 옛날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독립운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기도 했고 야성이 가장 강한 도시라고 이야기했던 대구잖아요. 그죠? 228탑이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게요. 그런데 안타깝죠. 참 이런 걸 보면요. 제가 참 학교 교직에 선생님 노릇을 했다 하는 게 참 부끄러워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길러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정치의식이고 민주의식이고 시민의식인데 이거 없는 사람은 사실은 이 원론이나 법칙이나 규칙이나 가르치가 암기시켜 놓은 사람들이 다 그 모양이거든요. 그거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 직업은 인터넷에 보면 뒤지면 온갖 거 다 나와. 뭐 반찬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뭐 병 고치는 거 이런 거 없는 게 없죠. 인터넷에. 그런 지식이 그걸 암기시키려고 특히 수학 문제까지 암기시키려고 그걸 초중고등학교 대학원까지 저렇게 젊은이를 붙잡아 놓고 그 신용불량자 만들고 이 전 폭력이 아니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후보자들 중에서 교육개혁하겠다. 무상교육하고 무상의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그 후보자들한테 얼마나 만만하게 보이느냐.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저 사람들이 저런 수준밖에 말 못하네. 만약에 우리 유권자들이 정말 수준이 높고 민주의식이나 정치의식이 높다 하면 저 사람들이 좀 고급 인력을 동원해서 원고를 쓰더라도 연설 원고를 쓰더라도 좀 고차적인 원고를 써가 이야기하고 공약도 하더라도 수준 높은 공약을 제시할 건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뭐 입만 열었다 하면 망언이고 뭐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참 우리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 강의 들으시는 들으시는 분들이 책임이 무겁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왕 헌법을 공부하겠다고 나섰으니까 헌법에 대해서 좀 제대로 헌법이 지향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헌법 왜 만들었으며 저 헌법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겠는가 하는 것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면 좀 제가 금방스러운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네, 마칠까요? 예. 9시 반 됐습니다.
예, 하나 있는데 이사장님 이게 예,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해서 사람들 모이고 이것도 이제 많이 완화되고 하는데 예. 우리 그 여기 우원국 자체에서 뭐 이렇게 강사 배출을 위한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거는 할 준비가 없으신 건가요? 했어요. 저는 지난번에 앞으로. 동국대학의 홍영기 교수님이 그 중심이 돼서 그 강사 양성 교육을 해서 이 강사들이 제법 있긴 있는데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조례를 만약에 10개 시도에서만 조례를 만든다 하면은 그 강사들이 상당히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 그 장관이나 뭐 이런 법 쪽에 출신들 정년 대비하는 사람들은 강사료가 비싸가지고요. 맞아. 그런 사람 초청 못해요. 아니 강사료가 낮다고 저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오셔서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솔직하게 이렇게 우리 주권자의 삶이 향상되는 거 헌법 10조가 실현되는 사회 이거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면 좋겠어요. 네, 저기 박명숙 지부장님, 네, 네, 조금 보충 설명하자면은요. 네, 저희 이제 주권자 헌법이 2월 말일까지 4개월 남았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1년 과정이 끝나는데, 네. 주권자 헌법을 계속 들으셨던 선생님들 플러스 지부나 지회에서 추천해 주신 선생님들을 이 수요일 날 더 오시게 해서 네네. 이사장님 이제 주강의는 한 달에 뭐 1회나 2회 꼭 하셔야 되고요. 주권자 헌법이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강의는 헌법 강의를 하실 수 있는 헌법 강의 스킬 교육을 좀 해볼까 하고 이사장님과도 말씀드렸고 저번 이제 저희 그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좀 준비 중이라고 약간 이제 급한 마음이어서 주권자 헌법이 1년 동안 주권자 헌법답게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그래도 이쯤이면 주권자 헌법 1년을 들으셨으면 조그만 헌법 강의는 지역에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드리면 어떻겠나 해서 지금 준비 중이고요. 각 지부나 지회에서는 그렇게 헌법에 대한 중요성과 헌법 강의에 열의가 있으신 분을 좀 추천해 주시면 한 2분 정도씩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초안을 잡아서 직접 지부장님, 지회장님들께 알려드릴게요. 헌법 강의방에도 올리고 그러겠습니다. 여기에 희망하시는 분들, 좋은 분들 주변에 있으면 좀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뭐 위드 코로나 시대 돼 가지고 이제 막 좀 이렇게 쫓아다닐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예, 편히 쉬십시오. 고맙습니다. 제발 예. 서울이 지옥이 되지 않기를. 네. 너무 네, 불안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들 네, 건강하시고.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선아 선생님 목소리 들려주세요. 네. 네, 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이선아 선생님 보고 싶어요. 네. 대면 잘 회의 때 계시죠? 볼까요? 네. 네. 건강하세요. 네, 이인팔 선생님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이명필 네, 지부장님 계십시오. 건강하세요. 네, 네, 편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창원 선생님, 우리끼리 할까요? 예.
이거 기록됩니다. 이창건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늘 감사합니다.